어차피 오래 못 산다. 돈 낭비 마라. 세상에 우리 친정아빠가 의식도 안 돌아오신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병원 휴게실 기둥 뒤에 서서 그 통화를 듣는데 손에 든 종이컵에서 커피가 흘러 손등을 적시는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30년을 그 집 며느리로 숨죽이고 살아온 제가요. 그날 시어머니 뺨을 후려친 게 시작에 불과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 친정아빠가 30년 동안 숨겨오신 갈색 봉투 하나가 시댁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땐 저도 몰랐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친정아빠 보험금 타령하던 시어머니 뺨을 30년 만에 후려치고 시댁을 풍비박산낸 김미숙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뒤풀이 자리에서 저는 식당 화장실 칸 안에 숨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친척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거울 너머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 언니도 참 대단해요. 큰 며느리 친정이 그렇게 변변찮은데 30년을 끼고 사니까. 그러게요. 내가 큰 며느리였으면 진작에 보따리 쌌지. 그래도 미숙이가 사람은 착해. 친정덕 못 보는 것 빼고는. 저는 변기 뚜껑 위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 말을 들은 게 30년 동안 몇 번째인지 이제는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을 정도였죠.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서야 저는 천천히 칸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40도 아니고 50도 아닌 그냥 지친 늙은 여자 하나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새벽 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성우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영수증 봉투를 펼쳤어요. 칠순 잔치 비용 영수증이 한 장씩 손가락 밑으로 미끄러져 갔죠. 식당 1200만 원, 답례품 300만 원, 꽃장식 150만 원, 사회자 비용까지 총 1800만 원이 찍힌 합계 금액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번 잔치 비용을 본인이 다 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셨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 아저씨가 큰 박스 하나를 내려놓고 갔는데 보낸 사람 자리에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또 아빠네. 박스를 거실로 끌고 들어와 칼로 테이프를 자르자 흙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핵감자가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위에 노란 종이가 한 장 얹혀 있었죠. 종이를 펼쳐보니 친정아빠 최영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미수가 사위 좋아하는 거니까 부쳐 먹어라. 절대 아빠가 보냈다고 하지 말고 네가 시장에서 사왔다고 해. 알았지.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돌돌 말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런 쪽지를 받은 게 결혼하고 30년 동안 도대체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었어요. 저녁 7시쯤 시어머니 박순자가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벨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건 결혼 30년 동안 한결같았죠. 미수가 저녁 뭐 했니? 시어머니는 거실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부엌 쪽으로 코를 킁킁거리셨습니다. 감자전 부쳤어요, 어머님. 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오자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감자전 접시를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어머, 며느리가 친정에서 뭐 좀 받아오는 거 처음 본다. 시어머니가 비꼬는 목소리로 입꼬리를 올리시며 한마디 던지셨어요.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의 쪽지가 종이라는 걸 새삼 의식하며
평소처럼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시장에서 좋아 보여서 사왔어요. 시장 어디 시장? 우리 동네 시장에서는 이런 알 굵은 거 안 팔던데. 시어머니가 감자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시며 저를 흘끔 보셨어요. 저는 행주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거실로 들어온 남편 이성훈이 어머니를 보고 반색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무슨 일로? 성훈아, 너 둘째 얘기 들었지? 또 사업이 휘청거린단다. 시어머니가 감자전을 씹으며 한숨을 푹 내쉬셨어요. 엄마 또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훈아, 형 노릇이라는 게 뭐냐? 동생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거 아니냐? 엄마, 저도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 회사 사정이 안 좋아도 동생보다는 낫지. 안 그래, 미수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시며 동의를 구하셨어요. 저는 식탁 모서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을 다물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뒤 새벽 1시쯤 미국에서 직장 다니는 큰아들 이재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자고 있었어.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니, 안 자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재훈아? 별일 없어요. 그냥 외할아버지 안부 좀 여쭤보려고. 외할아버지 잘 계시지? 저번에 영상통화했을 때도 너 칭찬만 하시던데. 엄마, 나 어학연수 갔다 왔을 때 그 돈 사실 외할아버지가 다 대주신 거 맞지?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묻는 통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아, 너 어떻게 알았어? 외할아버지가 작년에 우리 집 오셨을 때 슬쩍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나 이제 어른이잖아.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아빠는 도대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걸 해주신 건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시간이라 잠깐 망설였지만 아빠는 원래 새벽잠이 없으셨거든요. 여보세요, 미숙이냐? 아빠 안 주무셨어. 안 자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아빠, 저 그 아빠한테 미안한 말씀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이 또 사업이 어렵대. 어머님이 성훈 씨한테 형 노릇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집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다. 아빠가 알아서 하마. 아빠는 그 말만 짧게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거실 창밖으로 흐릿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뒤 시동생 이성철이 새 차를 끌고 시댁에 나타났습니다. 은색 세단 앞에서 시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을 저는 거실 창문 너머로 보았어요. 엄마, 형이 도와줘서 숨통 트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 그래. 너네 형이 워낙 듬직하지 않냐?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저는 창문 커튼을 손가락으로 꼭 잡은 채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또 아빠가 어딘가에서 돈을 융통하셨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커튼을 놓았습니다. 남편 이성훈이 시동생한테 빌려준 돈은 사실은 친정아빠한테서 흘러나온 돈이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그래왔듯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그 사실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한참을 뒤척였어요. 천장 무늬가 흐려졌다 또렷해졌다 하는 사이에
아빠의 깡마른 손과 시어머니의 기름진 웃음이 자꾸만 번갈아 떠올랐죠. 아빠가 요즘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던데. 저는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리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2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친정아빠는 한 번도 우리 집에 발걸음하지 않으셨고 저도 충청도 본가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회사 일이 바빠진 데다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김장이며 장 담그는 일을 시키셨거든요. 그날은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친정아빠한테서 짧은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미수가 사돈이 만나자고 해서 시내 나갔다 들어가는 길이다. 걱정 말고 자라. 저는 그 문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어요. 아빠가 이 시간에 시내를 나가셨다고? 저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는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충청도에서 시내까지 나가려면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죠. 여든이 넘으신 양반이 이 밤에 사돈을 만나러 시내까지 나가셨다는 말이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곧장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다가 끊겼습니다. 운전 중이신가?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 이성우는 텔레비전 앞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고 저는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시계만 흘끔거렸죠. 여보, 어머님이 아빠를 시내로 부르신 모양이에요. 무슨 일일까? 또 둘째 일로 그러시겠지. 신경 쓰지 마. 남편이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11시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시쯤에야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17분 휴대폰 진동 소리에 저는 벌떡 깨어났어요.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영우 어르신 따님 되시는 분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그대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네. 제가 딸인데요. 여기 도리부료원 응급실인데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실려오셨습니다. 빨리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아빠가요? 우리 아빠가요? 네, 화물차가 측면을 들이받았는데 일단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남편 이성훈이 깨서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전화야? 아빠가 사고 났대. 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목소리 같지 않게 들렸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한참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일단 옷 갈아입어. 내가 어머니한테 연락할게. 왜 어머니부터 연락해? 일단 병원부터 가야지. 가족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가 사돈 만나러 가셨다며.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침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옷장에서 아무 옷이나 꺼내 입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끼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혜진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미숙이에요. 우리 아빠가 사고가 났대요. 운전을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이 시간에. 미수가 가만히 있어. 내가 5분 안에 갈게. 혜진 언니는 잠옷 차림에 점퍼만 걸치고 우리 집 앞으로 달려와 주셨어요. 차 안에서 저는 말도 못하고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리부료원까지 가는 30분이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아빠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 한 분이 저를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응급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아빠는요? 우리 아빠는 어떠세요? 갈비뼈 7대가 부러졌고 비장이 파열돼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피가 좀 고여서 그 부분도 처치를 했어요. 일단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의식이 언제 돌아오실지는 일주일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옆에 서 있던 혜진 언니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보호자분, 사고 경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대기실 입구에서 정복을 입은 형사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강영준이라고 합니다. 사고 담당 형사예요. 아버님이 사고 직전에 어디 다녀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친정아빠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강영준 경위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수첩에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사돈이라고 저장된 분이 어머님 되시는 분 맞으시죠? 네, 시어머니예요. 저희가 차량 블랙박스랑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어제 저녁 7시 반쯤에 시내 카페에서 그 사돈이라는 분과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본가로 돌아가시던 새벽 4시쯤에 났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4시면 시내에서 만나신 게 8시, 9시였을 텐데 4시까지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도 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강영준 경위는 명함을 한 장 건네주시고는 응급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오전 6시쯤 시어머니 박순자가 시동생 이성철 부부를 데리고 응급실에 도착하셨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보다 짜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미수가 사돈은 좀 어떠시니? 시어머니가 대기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던지신 첫 질문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어제 저녁에 아빠랑 만나셨어요? 무슨 일로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돈이 지금 어떠시냐고. 의식이 안 돌아오신대요. 일주일은 지켜봐야 한대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시동생 이성철의 옆구리를 툭 치셨어요. 성철아, 너 사돈 보험 들어놓으셨는지 알아봤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보험 말이다, 보험. 운송회사 하시던 분이라 화물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까지 중복으로 들어있을 거 아니냐. 시동생 이성철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 말을 거들었어요. 형수, 그거 진짜 미리 알아봐야 해요. 이런 거 나중에 챙기면 늦어요. 옆에 있던 손아래 동서는 조그만 수첩까지 꺼내서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님, 우리 아빠 지금 의식도 안 돌아오셨는데 무슨 보험 얘기를 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데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세면대 거울을 두 손으로 짚고 한참을 가쁜 숨만 몰아쉬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미국에 있는 큰아들 이재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외할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어.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나 휴가 낼게. 오늘 저녁 비행기로 들어갈게요. 재훈아, 일은 어쩌고. 한 달 재택근무 신청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지금.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닦고 다시 대기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응급실 간호사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윤지영 간호사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어머님 되시는 분이 간호사실 앞에서 사돈 연명 치료는 절대 안 한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던데 혹시 가족분들끼리 합의된 사항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결정은 직계 가족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돈은 그런 결정 못 하시거든요. 윤지영 간호사가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고는 다시 간호사실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서 시어머니가 간호사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사실을 곱씹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이성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간호사실 앞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대. 우리 아빠 연명 치료 안 한다고 그러셨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미수가 어머니가 표현이 좀 거치셔서 그래.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 여보, 지금 우리 아빠가 의식도 안 돌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거잖아.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어떤 떨림도 없었어요. 큰아들 이재훈이 미국에서 들어온 건 사고가 난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온 아이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외할아버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누워 계셔? 재훈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저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같이 눈물을 삼켰죠. 재훈아, 외할아버지 강하신 분이잖아. 일어나실 거야. 엄마, 나 한 달 재택근무 신청했어. 회사에 다 말해뒀어. 엄마 옆에 있을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도 안 된 아이가 어느새 저보다 더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사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보호자 식당에서 점심도 거른 채 자판기 커피 한 잔만 들고 휴게실 안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잠깐 호텔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참이었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혼잣말을 했어요. 아빠는 의식이 없으시고 사고 경위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보험금 얘기만 하시는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휴게실 반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종이컵을 든 채로 그대로 굳었습니다. 기둥 너머라 시어머니는 제가 거기 있는 걸 모르는 듯 했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셨죠? 언니, 솔직히 말해서 사돈 어차피 오래 못 살아. 저는 손에 든 종이컵이 살짝 기울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80 넘은 양반이 갈비뼈 7대가 부러지고 머리에 피가 고였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 그러니까 내 말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또렷했어요. 옥분 이모님과 통화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양반 가시면 보험금에 차고지 건물에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 언니. 며느리한테 가는 거지. 며느리한테 가면 결국 우리 성훈이가 쓰는 거 아니냐.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며느리가 쥐고 있게 두면 안 돼. 우리 둘째 살릴 돈이야, 그게. 종이컵에서 커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손등을 적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단단히 일러둘 거야. 연명치료 그거 다 돈 낭비라고. 중환자실 하루에 얼마나 깨먹는지 아냐고. 어차피 못 살 사람 붙잡고 있어봤자 통장만 비는 거지. 시어머니가 잠깐 한숨을 쉬시더니 다시 입을 여셨어요. 깔끔하게 보내드리는 게 효도야, 언니. 우리 영감 갈 때도 내가 그래서 연명치료 안 했잖아. 그게 사람을 위한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옥분 이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언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사람이 갈 때는 깔끔하게 가야지. 미련하게 붙잡고 있어봐야 산 사람 등골만 빠져. 저는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기둥을 돌아 나갔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컵이 의자 위에 비스듬히 놓이는 줄도 몰랐습니다. 기둥을 돌아서자 시어머니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바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 미수가. 너 거기 있었니? 점심은 먹었니?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귀에서 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아니, 30년 동안 매일 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죠. 어머님,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낮게 깔렸어요. 왜 그러니, 미수가? 얼굴이 왜 그래?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고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방금 통화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어머님. 미수가, 너 뭘 잘못 들었나 본데? 시어머니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제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손이었어요. 짝! 소리가 휴게실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모습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봤어요. 휴게실에 있던 다른 보호자 서너 분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시던 강민석 과장님과 윤지영 간호사도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계셨어요. 천장 한쪽에 달린 동그란 카메라도 그 장면을 찍고 있었죠. 어머, 너 지금 나를 쳤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손에 들고 계시던 휴대폰이 바닥에 툭 떨어졌고 액정이 위를 향한 채 미끄러져 제 발 앞까지 굴러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부축하는 척 몸을 숙였어요. 그 짧은 순간에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액정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단톡방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었어요. 엄마, 사돈보험금 얼마 나올 것 같아? 빨리 알아봐줘. 형수가 연명치료 고집 부리면 우리가 가족회의로 눌러야지. 걱정 마라. 어차피 그 양반 일주일 못 넘긴다. 메시지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란히 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사진으로 저장하는 단추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3번 연속으로 화면을 캡처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어머니께 휴대폰을 돌려드렸어요. 어머님, 휴대폰 떨어뜨리셨어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받아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셨어요. 옆에 있던 보호자 한 분이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네.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도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저 휴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재훈이와 함께 병원 근처 모텔에 자리를 잡았어요. 집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들들 볶을 게 뻔했고 시동생이 들이닥칠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진짜 외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재훈이가 침대에 걸터 앉아 캡처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있었어요. 응,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엄마 나 진짜 화가 나서 손이 떨려요. 나도 그래, 재훈아. 저는 욕실 문에 기대 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의식도 안 돌아오셨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보험금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재훈이가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거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줄게. 재훈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을 그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엄마, 30년이 문제가 아니야. 외할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누워 계신데 저 사람들은 외할아버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욕실 문을 짚고 일어서려다가 결국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토해낼 것도 없었어요. 재훈이가 옆에 와서 제 등을 한참 동안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외할아버지 깨어나실 때까지만 참아. 깨어나시면 그 다음은 외할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모텔에서 짐을 챙겨 우리 집으로 잠깐 들렀어요. 전날 밤 모텔 프린터로 출력해둔 단톡방 사진들을 식탁 위에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가지런히 늘어놓고 나니 가로로 5줄, 세로로 3줄이 채워졌어요. 엄마, 이렇게 펼쳐놓고 어떻게 하려고? 재훈이가 식탁 모서리에 기대선 채 물었어요. 아빠 출근 전에 한번 보시라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 편을 들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지. 저는 일부러 식탁을 지나치는 동선에 종이들을 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8시 30분쯤 양복을 입은 남편 이성훈이 출근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을 지나치던 남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읽어봐. 저는 부엌 입구에서 커피잔을 손에 든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종이도 한 장 더 집어서 읽어내려갔죠. 미수가. 남편이 종이를 식탁에 도로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어머니가 표현이 좀 거치셔서 그래. 진심은 아니야. 동생도 마찬가지고. 가족끼리 농담처럼 주고받은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농담? 저는 커피잔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면서 까만 커피가 한 방울 튀었어요. 우리 아빠가 의식도 안 돌아오시는데 보험금 얼마냐고 묻는 게 농담이야? 미수가,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 그 연세 어른들 다 그래. 여보, 진심으로 묻는 거야. 당신 그 말 진심이야? 남편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종이들을 식탁에 그대로 둔 채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 출근하니까 이따 얘기해.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사과부터 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훈이가 거실로 나와 식탁 앞에 섰어요. 엄마. 응. 나 오늘부로 아빠 안 봐도 돼? 재훈아. 엄마 진짜로. 외할아버지 단톡방 보고도 어머니 표현이 거치셔서 그렇다는 사람을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재훈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재훈이와 함께
한태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한태수 변호사는 친정아빠와 30년 지기였고 우리 집안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분이셨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태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어떻게 된 일이냐? 영우 형님이.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단톡방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휴게실에서 시어머니 통화 내용을 들은 것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한태수 변호사는 안경을 코끝까지 내리고 사진들을 한 장씩 천천히 읽어 내려가셨어요. 다 읽고 나서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영우 형님이 이런 일을 미리 아셨던 게 맞구나. 네.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태수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뒤에 있는 캐비닛 문을 여셨어요. 안쪽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오셨습니다. 봉투 두께가 어른 손바닥 2개를 합쳐놓은 정도였어요. 이게 뭐예요, 변호사님? 3년 전에 영우 형님이 맡기신 거다. 한태수 변호사가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그러시더라. 미숙이가 정말로 아쉬울 일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이 봉투를 꺼내지 말라고. 저는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이제는 열어야지. 한태수 변호사가 봉투 입구를 풀어 안에 든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서류들이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을 저와 재훈이는 입을 다문 채 지켜봤습니다. 맨 위에 차용증이 있었어요. 채무자 이성훈, 채권자 최영호, 5억 8천만 원. 날짜는 결혼 5년 차 무렵이었고 친정아빠와 남편의 친필 서명, 그리고 공증인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또 한 장. 채무자 이성훈, 채권자 최영호, 1억 2천만 원, 신혼집 보증금 명목. 날짜는 결혼 첫 해였어요. 저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빠가. 미수가 잠깐만. 더 봐야 한다. 한태수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내셨어요. 손주 이재훈 어학연수비 4,500만 원, 대학원 등록금 3,800만 원, 사돈댁 칠순 잔치 비용 1,800만 원. 서류가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금액이 더해졌어요. 옆에 서 있던 재훈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가 진짜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아들의 손까지 같이 떨렸습니다. 한태수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총 채권액 7억 2,400만 원. 이체 내역과 차용증, 공증 서류까지 다 있다. 변호사님, 그러면 미수가 이 돈은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이다. 영우 형님이 그러시려고 미리 다 정리해 두신 거고. 한태수 변호사가 안경을 다시 쓰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형님이 3년 전에 그러시더라. 사돈댁이 점점 더 손을 벌리는데 미숙이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언젠가 미숙이가 진짜로 힘들 때 그때 이 봉투를 꺼내라고.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 위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변호사님, 이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영우 형님 의식이 돌아오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형님 뜻을 직접 확인해야 하니까. 한태수 변호사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차곡차곡 넣으셨어요. 그동안은 미숙이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시댁에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마라. 네, 변호사님. 저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묵직해지는 게 30년치 진실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오후에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한숨 돌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옥분 이모님이라고 떠 있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통화 단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미수가 이모다. 옥분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미수가, 내가 며칠 전에 순자랑 통화한 거, 그 얘기 들었지? 네. 순자가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미숙이 너한테 뺨을 맞았다고 길길이 뛰더라.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어찌나 부끄러운지. 수화기 너머에서 이모님이 짧게 한숨을 쉬셨어요. 미수가, 내가 평생 내 동생 그 못된 성질머리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았다. 동생이라고 감싸고 살았어. 근데 사돈 어른한테 그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이모님, 미수가,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마. 증인이든 뭐든 이모가 다 서주마. 알겠지? 저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모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옆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재훈이가 가방을 들고 같이 내렸어요. 엄마, 들어갈까? 응. 외할아버지 보러 가자.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등을 곧게 펴고 중환자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렀습니다. 사고가 난 지 12일째 되는 날 새벽 5시쯤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친 채 재훈이를 깨워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 재훈이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깨어나셨대. 진짜로 깨어나셨대. 저는 혼잣말처럼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로 달려갔더니 윤지영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셨습니다. 보호자분, 들어가세요. 어르신이 따님 찾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빠가 저를 보시고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미수가, 아빠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는 침대 옆으로 더 바짝 다가갔어요. 아빠, 저 왔어요. 미숙이 왔어요. 저는 아빠의 깡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미수가 사돈은 다녀가셨냐?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의식이 돌아오시자마자 묻는 첫 질문이 사돈 안부라니요. 아빠,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셔야지. 미수가, 아빠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어요. 그날 저녁에 사돈이 시내 카페로 부르셨다. 둘째 빚 3천만 빌려달라고. 못 빌려준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빠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아빠, 알겠어요. 일단 좀 쉬세요. 일주일 뒤 아빠는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침대에 반쯤 일으켜 앉으실 정도로 회복하시고는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미수가, 한태수 변호사 좀 불러다오. 아빠, 지금요? 몸 좀 더 추스르시고요. 미수가, 아빠가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다. 너 기죽을까봐 30년을 숨겼는데 그게 너를 더 우습게 만든 거였어. 이제 더는 안 된다. 저는 아빠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함이 들어 있었어요. 오후 2시쯤 한태수 변호사가 병실에 도착하셨어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으셨습니다. 형님,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한 변호사, 다 받아내자.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아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어요. 성훈이한테 정식으로 통지서를 보내. 30년 차용증 전부 회수한다고. 형님, 그러면 사돈댁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다. 한 변호사. 아빠가 천장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내 딸이 30년 동안 그 집에서 들은 소리가 뭔지 아냐? 친정덕 못 보는 며느리. 내가 다 들었다. 명절마다, 잔치상마다. 저는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정작 그 집은 내 돈으로 살림 차리고 사업 일으키고 칠순 잔치까지 했어. 그러고도 내가 사고 났을 때 보험금부터 따지더라. 한 변호사,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한태수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형님 뜻 잘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정식 통지서 발송하겠습니다. 이튿날 오전 저는 한태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지서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미수가, 이 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서류다. 일주일 안에 답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산을 묶어가는 절차로 들어간다. 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옥분 이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수가, 이모다. 네, 이모님. 내가 오늘 동네 부녀회 정기 모임에 다녀왔다. 순자가 휴게실에서 사돈어른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통화한 거 내가 다 얘기했다. 사고도 순자가 그날 저녁에 사돈어른 시내로 불러내서 난 거라고. 이모님, 부녀회에서 회장이 그 자리에서 표결에 붙였다. 순자 회원 자격 정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이모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미용실 가는 길에, 시장 가는 길에, 노인정 앞에서 사람들이 시어머니 얘기를 수군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쌓아온 독하지만 똑부러진 어른이라는 평판이 일주일 만에 사돈을 산채로 묻으려 한 노인이라는 멸칭으로 뒤집혔어요. 그날 밤 9시쯤 우리 집 현관문을 누가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 문 열어. 너 진짜 사람이냐? 시동생 이성철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재훈이가 휴대폰을 들고 인터폰 영상을 그대로 녹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신고할게. 재훈이가 휴대폰을 다른 손으로 옮겨잡고 112 단추를 눌렀습니다. 10분쯤 지나서 경찰관 두 분이 우리 아파트 복도에 도착하셨어요. 시동생 이성철은 경찰관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지만 곧바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형수가 어머니 뺨을 때렸어요. 그게 더 큰일 아닙니까?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제야 현관문을 열고 인터폰 영상이 녹화된 휴대폰과 부서진 현관문 손잡이 사진을 경찰관에게 보여드렸어요. 이분이 제 시동생인데요. 30분 가까이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어요. 영상 다 있습니다. 시동생 이성철은 그 자리에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시동생의 양팔을 붙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데려가는 동안 시동생은 마지막까지 복도에 대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형수, 너 두고 보자. 어머니가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문 안쪽 손잡이가 발길질에 휘어져 있었고 문틀 한쪽 모서리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엄마, 손잡이 사진 더 찍어둘게요. 나중에 증거로 써야 하니까. 재훈이가 휴대폰을 들고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훈아, 외할머님은 그 사람 끌려가는 거 알고 계실까? 경찰서 가면 보호자한테 연락할 거예요. 어머니한테 갈 수도 있고, 손아래 동서한테 갈 수도 있고,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재훈이가 끓여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1시쯤이었을까요? 거실 시계 바늘이 11시를 막 넘겼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여보라고 떠 있었어요. 받아야 할까?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은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엄마, 받아봐. 무슨 일인지 들어는 봐야지. 재훈이가 옆에서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통화 단추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미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생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데. 남편 이성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 회식이라도 갔다 오는 길인지 술 냄새가 휴대폰 너머로 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발로 차고 30분 동안 욕설했어. 인터폰 영상 다 있어. 가족이라고 봐줄 일 아니야. 미수가,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 좀 보고 얘기하자.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까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이성훈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양복 자켓 단추가 한쪽이 풀려 있었습니다. 미수가,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 남편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여보, 단톡방 사진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 미수가, 농담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표현이 거치셔서 그렇다고. 내가 그때는 잘 몰랐고. 오늘은 어떻게 알았어? 동생이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그제서야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수가, 어머니가 잘못하셨다. 동생도 미친 짓을 했고, 내가 사이에서 잘 풀어볼 테니까 통지서 좀 걷어달라. 응? 여보, 통지서 보낸 사람은 내가 아니야. 우리 아빠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아빠가 30년 동안 당신네 집에 빌려준 돈 받겠다고 하시는 거야. 내가 거두라고 한다고 걷어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남편 옆을 그대로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옆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훈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이튿날 아침 재훈이는 출근 준비를 하던 아버지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 나 오늘 외할아버지 병실로 갈게. 그래, 재훈아. 같이 가자. 저는 가방을 들고 재훈이와 함께 현관을 나섰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은 남편이 우리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병원에서 아빠 식사 시중을 들고 막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박순자가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뒤를 따라 아가씨 이성욱과 손아래 동서까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미수가, 우리 좀 앉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엌 입구에서 행주를 든 채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라니. 며느리한테 시어미가 오는 게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 거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풀썩 앉으시며 한숨을 푹 내쉬셨어요. 미수가, 우리 좀 차분히 얘기 좀 하자. 다 같이 가족인데 이걸 법으로까지 끌고 갈 일이냐? 저는 행주를 부엌 싱크대에 걸어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옆 의자를 끌어다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통지서 말이다, 통지서. 그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시댁에 7억이 넘는 돈을 갚으라고 통지서를 보내.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소파 팔걸이를 탁탁 치셨어요. 옆에 앉은 손아래 동서가 거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하셨어요. 어머님 연세 생각도 안 하시고. 맞아요, 언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요? 아가씨 이성욱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는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한태수 변호사가 들어오셨어요. 미리 와 계시기로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태수 변호사를 맞이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변호사가 왜 여기 있어?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어머님. 저는 식탁 위에 미리 펼쳐놓은 서류를 가리켰어요. 한태수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어머님, 이리 와서 좀 보세요. 뭘 보라는 거니? 시어머니가 주춤주춤 식탁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저는 식탁 위에 펼쳐진 이체 내역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이세요? 2019년 5월 15일 우리 아빠 통장에서 1,8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받는 사람은 대성회관이고요. 저는 그 옆에 놓인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짚었어요. 이거는요, 어머님 칠순 잔치했던 식당 영수증이에요. 잔치 비용 1,800만 원, 결제 날짜 2019년 5월 15일. 시간까지 똑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미수가, 그건 사돈이 사위 사랑해서 보태준 거지. 빌려준 게 아니야. 어머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냐? 사돈이 좋아서 해주신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한태수 변호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태수 변호사가 갈색 봉투에서 차용증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차용증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안경을 코끝까지 내리고 차용증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채무자 이성훈, 채권자 최영호, 1,800만 원. 시어머니의 입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천천히 새어나왔어요. 날짜 2019년 5월 14일. 어머님 칠순 잔치 하루 전이에요. 저는 차용증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채무자 이성훈 친필 서명, 채권자 최영호 친필 서명, 그리고 공증인 직인까지.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옆에 있던 손아래 동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지. 가족이요? 저는 손아래 동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아빠가 의식도 안 돌아오셨을 때 보험금 얼마 나오냐고 메모까지 하면서 적던 게 가족이에요? 손아래 동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래, 미수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빠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고. 시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살짝 떨렸어요. 미수가, 그건 어머님이 또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갈 때 깔끔하게 가야 한다고. 미련하게 붙잡고 있어봐야 산 사람 등골만 빠진다고. 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우리 아빠한테 빌려가신 7억 2,400만 원 지금 당장 갚으세요. 미수가, 어머님도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잖아요. 빚지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평소 신조대로요.
거실이 일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손아래 동서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네, 30년 만에 무서운 사람 됐어요. 저는 손아래 동서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부터는 더 무서워질 거예요. 각오하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다시 집어드셨어요. 서류를 든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미수가 우리 둘째 좀 받아오. 둘째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어요. 우리 아빠가 그날 저녁에 어머님을 시내까지 나가서 만나신 이유가 뭐였는지 아빠가 의식 돌아오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둘째 빚 3천 빌려달라고 부르셨다면서요? 시어머니가 차용증을 식탁 위에 떨어뜨리셨어요. 아빠가 못 빌려준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가 나신 거예요. 어머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 아빠 사고 안 나셨어요. 옆에 앉아있던 아가씨 이성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그건 너무 억지예요. 사고는 사고지. 어떻게 그게 어머님 탓이에요? 이성옥 씨.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가씨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어요. 단톡방에서 우리 아빠 연명치료 안 한다고 가족회의로 누르자고 했던 거 한 변호사님이 다 갖고 계세요. 법원에서도 다 보게 될 거예요. 아가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리에 다시 주저앉으셨습니다. 한태수 변호사가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실 일이 아닙니다. 채무는 채무로 해결해야지요. 일주일 안에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 주부터는 채무자 이성훈 씨 명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압류요? 손아래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통장, 부동산, 자동차까지 전부 묶입니다. 한태수 변호사가 안경을 다시 올려 쓰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한번 비틀거리시고 손 아래 동서가 부축해드렸습니다. 가자, 가자. 이런 집에 더 있을 필요 없다. 시어머니가 거의 끌려가다시피 현관 쪽으로 향하셨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식탁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진짜로 한 거예요? 미수가 잘했다. 영우 형님이 들으셨으면 박수 치셨을 거다. 한태수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셨어요.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30년 묵은 무언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의 사정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제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자 한태수 변호사가 약속대로 다음 주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어요. 남편 이성훈 명의로 된 통장과 자동차, 살던 아파트까지 차례로 묶였습니다. 저는 친정아빠 병실에서 한태수 변호사한테 진행 상황을 한 단계씩 보고받았어요. 미수가 성훈 씨 명의 통장에서 동생한테 흘러간 자금이 꽤 많더라. 얼마나요, 변호사님? 지난 3년치만 해도 1억이 넘어. 그게 다 다단계 회사 쪽으로 들어갔어. 경찰이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한태수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옆에 누워 계시던 친정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 변호사, 그렇게 해. 갈 때까지 가는 거다. 가압류 절차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옥분 이모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수가, 너 알고 있냐? 성욱이 결혼이 깨졌단다. 네, 결혼이요? 파혼당했대. 예비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부녀회 통해서 다 듣고는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 그랬다더라.
그런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는다고. 이모님, 그 집은 어떻게 됐대요? 성욱이가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 외갓집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갔다더라.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른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병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로부터 다시 보름쯤 지났을 때 한태수 변호사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수가 시동생 씨가 결국 입건됐다. 다단계 사기건으로. 그렇게 됐군요. 손아래 동서는 그날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다더라. 시동생 씨 혼자 남아서 어머님이랑 둘이 살게 생겼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 살리겠다고 본인 명의 33평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셨던 게 채권자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줄줄이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그 다음 주에 들려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 이성우는 변하지 않았어요. 가압류가 시작되고 회사에서도 휴직을 권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한테 전화를 걸어 하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미수가 그래도 어머니인데 자식 된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여보, 도리 얘기 그만해. 30년 동안 그 도리는 우리 아빠가 다 하셨어. 미수가, 여보, 한 번만 더 어머니 편드는 소리 하면 나 진짜로 끝낼 거야. 저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자식 된 도리는. 저는 결국 그 한마디로 30년 결혼 생활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로 했어요. 이튿날 아침 한태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 이혼을 준비했지만 남편이 재산 분할 조건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며 백기를 든 덕분에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미수가 정말 괜찮겠어? 한태수 변호사가 신청서를 들여다보시며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괜찮아요. 숙려기간 한 달 지나면 가정법원 가서 확인 절차 한 번만 거치면 돼. 저는 신청서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가정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봄빛이 차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 한 달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 한 달 동안 친정집과 병원과 한태수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30년치 살림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옷가지를 박스에 담고 30년 동안 모은 살림을 절반 가까이 처분했어요. 남편 이성우는 그 시기에 회사에서 휴직을 냈는지 집에 들어와서도 거실 소파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그릇은 당신이 가져갈 거야? 저는 부엌에서 그릇장을 정리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그릇을 들고 거실에 대고 물었어요. 마음대로 해. 그러면 친정에 가져갈게. 저는 그릇을 박스에 담으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저 사람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릇 하나도 같이 나누지 않게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한편 그 시각 시댁 식구들의 사정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33평 아파트는 임의경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결국 보증금 일부만 들고 변두리 빌라 단칸방으로 옮기셨어요. 하필이면 그 단칸방이 시동생 이성철 부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손아래 동서가 친정으로 도망친 뒤 시동생 혼자 남아있던 그 집에 시어머니까지 합류하신 거였죠. 옥분 이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단칸방에 들르셨어요. 반찬통을 들고 가셨다가 매번 한숨을 푹 쉬며 돌아오셨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시작한 지 열흘쯤 되었을 때 옥분 이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수가 이모다. 네, 이모님. 내가 오늘 순잔에 다녀왔는데 미수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다. 무슨 일이세요, 이모님? 수화기 너머에서 옥분 이모님이 한참 동안 망설이셨어요. 순자랑 성철이가 아주 그냥 매일같이 싸우는데 옆집 사람이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다더라. 그 정도예요? 그냥 평범한 모자 싸움이 아니야, 미수가. 욕설하고 그릇 던지고 그런데 옆집 사람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오늘은 내가 들어갔는데 둘이 막 한참 큰 소리치고 있더라고. 순자가 성철이한테 그러더라. 내가 너 살리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시동생 도련님은 뭐라고 하셨대요? 성철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그날 저녁에 사돈만 안 불렀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니 둘이 또 막 싸우더라고.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모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수가,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순자가 평생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야. 그거 받아내는 건 순자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이모님, 그리고 미수가. 옥분 이모님이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이제 내가 동생한테 가는 것도 그만둘까 한다. 가면 갈수록 순자가 나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 부녀회에서 그 입만 안 놀렸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다고. 이모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내가 평생 동생이라고 감싸고 살았는데 이젠 한계다. 너도 그렇고 사돈 어른도 그렇고 순자한테 너무 큰 빚을 지셨어. 이 빚은 순자가 갚아야지 우리가 받아주는 게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창가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권위 아래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옥분 이모님이 동생을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태수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수가 차고지 건물 매각이랑 회사 정리 절차 마지막 날인데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네, 변호사님. 갈게요. 저는 그 다음날 오전 친정아빠 회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회사 정리 마지막 날 친정아빠 회사에서 30년간 일해온 운전기사 김창수 어르신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숙이 아가씨,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김창수 어르신이 작업복 모자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사무실 입구에 어색하게 서 계셨어요. 기사님,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왔어요. 김창수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망설이시다가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사장님이 늘 따님 자랑만 하셨어요. 네. 새벽에 운행 나가면 사장님이 사무실에 일찍 나오셔서 커피를 같이 마시곤 했는데 매번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미숙이가 그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른다. 내가 좀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데 사위 자존심 다칠까봐 그러지도 못한다고요. 저는 사무실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꼭 잡았어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사장님이 어찌나 많이 챙겨주셨는지 내가 다 봤어요. 매달 따님네 통장으로 송금하시는 것도 손주 학비 보내시는 것도. 김창수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미숙이 아가씨, 사장님이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요. 사장님은 그저 따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빠의 마음을 운전기사 어르신의 입을 통해 듣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이 시렸습니다.
김창수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모자를 다시 쓰셨어요. 기사님, 잠깐만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무슨 일 생기시거나 안부 전하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 아빠 30년 단골 거래처 사장님들도 다 그쪽으로 연락하시도록 제가 따로 말씀드려 놓을게요. 아이고, 아가씨.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김창수 어르신이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시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기사님, 우리 아빠가 30년 동안 기사님 같은 분들 덕분에 회사 잘 운영하셨던 거잖아요. 인연 끊지 마시고 가끔 연락 주세요. 저는 그 인연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다시 연결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회사 정리가 끝난 뒤 며칠 만에 협의 이혼 확인 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양복을 입은 남편 이성훈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수가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의 얼굴인데도 어쩐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여보, 단톡방 사진 봤을 때 뭐라고 했지? 미수가, 그건 내가 그때 잘못. 어머니가 표현이 거치셔서 그렇다고 했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잘랐어요. 그 한마디면 다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남편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 자리에 둔 채 판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협의 이혼 확인 절차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한태수 변호사가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미리 다 정리해 주신 덕분에 남편이 그 자리에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30년 결혼 생활에서 본인 명의로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친정아빠 채권 변제 명목으로 그대로 넘어갔고 차도 한태수 변호사가 정리한 채권 목록에 들어갔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한참 동안 법원 앞 정원에 서 있었어요. 이혼 후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니 술에 취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수가 어머니가 요즘 식사도 거르고 정신을 놓으신 것 같아. 한 번만 와서 봐달라.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응. 그건 이제 당신과 시동생 도련님이 책임질 일이야. 저는 짧게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남편한테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시장에 나갔다가 옛 이웃 윤정숙 아주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머, 미숙 씨. 오랜만이네. 윤정숙 아주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숙 씨,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뭘 알고 계셨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 시어머님이 미숙 씨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친정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 알면서도 어른들 일에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윤정숙 아주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닦았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평평 우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충청도 친정집 마당 평상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어요. 옆에 앉으신 친정아빠가 마른 기침을 하시며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미수가, 네, 아빠. 이제 좀 어떠냐? 아빠, 저요. 이제는 좀 살 것 같아요.
저는 친정아빠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어요. 봄밤의 바람이 평상 위로 가만히 지나갔습니다. 이혼 후 반년이 지난 늦가을이었어요. 저는 친정아빠를 모시고 충청도 시골 본가로 완전히 거처를 옮겼습니다. 서울 살던 30년 살림을 정리해서 내려오는 데에만 한 달이 꼬박 걸렸어요. 본가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궜고 마당 입구에는 감나무 2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미수가 이 감나무 기억나니? 친정아빠가 마당에 나오시며 감나무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두드리셨어요. 아빠. 제가 6살인가 7살 때 아빠가 심으셨던 거잖아. 그래, 맞다. 그때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였지. 친정아빠가 천천히 평상에 앉으셨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살짝 절게 되셨지만 정신은 사고 전보다 오히려 더 또렷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나오셔서 직접 키운 배추를 다듬으시는 게 일과가 되셨어요. 미수가 아빠 이제 한 10년은 더 살 것 같다. 친정아빠가 배추 다듬으시던 손을 잠깐 멈추고 농담처럼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아빠, 그 정도가 뭐예요? 한 20년은 더 사셔야지. 20년이면 내가 100살이지 않냐? 욕심이다, 욕심이야. 저는 친정아빠 옆에 앉아 같이 배추잎을 한 장씩 떼어냈어요. 햇살이 마당에 길게 깔리는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어머니의 사정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옥분 이모님을 통해 띄엄띄엄 전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칸방에서 시동생 부부의 이혼 절차를 옆방에서 지켜보는 동안 끼니를 챙겨 드시는 일조차 점점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정혜영 주무관이 정기 방문 중에 시어머니의 위험 신호를 발견하셨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인근 요양원으로 옮겨지셨다고 합니다. 미수가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옥분 이모님이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망설이셨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말씀하세요. 순자가 요양원으로 옮겨졌다더라. 정혜영이라고 동주민센터 그 젊은 아가씨가 챙겨줘서. 그러지 않았으면 단칸방에서 어찌 됐을지 모르겠다. 그러셨군요. 미수가 너 마음에 걸리는 거 없지? 이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마음에 걸린다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결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옥분 이모님이 짧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미수가. 그게 맞는 거다. 네가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니야.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한참 동안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시동생 이성철은 다단계 사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어요. 아가씨 이성옥은 파혼의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한동안 외갓집에 얹혀 살다가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며칠 뒤 오후 마당에서 감을 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김창수 기사님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앞치마에 닫고 통화 단추를 눌렀어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미숙이 아가씨, 잘 지내셨지요? 사장님은 좀 어떠세요? 아빠 잘 계세요. 매일 마당에서 배추도 다듬으시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가씨,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김창수 어르신이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요즘 충정 운수에 가끔 짐 받으러 가는데요. 거기 사장님 30년 단골이시잖아요. 그 회사에 새로 운전기사가 한 분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성훈이 서방님이세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감 하나를 평상에 내려놓았어요. 정말요?
제가 처음에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요. 충정운수 사장님한테 슬쩍 여쭤봤더니 면접 자리에서 그러셨다더라고요. 사람은 봤지만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 최영호 사장님 사위라고 들었는데 사장님께 예전에 신세진 사람으로서 받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셨대요. 저는 평상에 앉은 채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기사님, 그 얘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가씨, 제가 괜한 얘기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기사님. 제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다만 30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리를 잃는 시간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때 친정아빠께 그 얘기를 슬쩍 전해드렸어요. 아빠, 김창수 기사님이 그러시는데 성훈 씨가 충정운수에 들어갔대요. 그러냐? 친정아빠가 신문을 접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수가 그 사람도 자기 갈 길 가는 거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거고. 네, 아빠. 저는 그 한마디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정집 대문 앞으로 옥분 이모님이 직접 다니러 오셨어요. 손에 보자기 2개를 양손에 들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미수가 오랜만에 사돈 어른도 뵙고 싶었고 너도 보고 싶고. 옥분 이모님이 마루에 앉으시면서 보자기를 풀어 놓으셨어요. 직접 담그신 김치와 된장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감을 깎아 셋이 마루에 앉아 같이 먹었어요. 이모님, 시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수가. 옥분 이모님이 감한 조각을 입에 넣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생이라고 평생 감싸고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한번 매를 들었어야 했어. 너한테도 미안하고 사돈 어른한테도 죄송하고. 이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미수가, 너는 죄책감 갖지 마라. 순자가 자기 손으로 만든 일이야.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30년만큼의 값은 치러야지. 친정아빠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옥분 이모님께 감한 조각을 더 건네셨어요. 옥분 사돈, 이젠 우리도 그만 마음 쓰십시다. 그쪽은 그쪽 길로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길로 가는 거지요. 네, 사돈 어른. 해가 마당에 길게 누울 무렵 옥분 이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직접 담근 된장 한 통을 들려드렸습니다. 대문 앞에서 옥분 이모님이 차에 오르시기 전에 제 등을 한번 토닥이셨어요. 미수가, 너는 이제 친정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모님 차가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한태수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수가, 차고지 건물 매각 절차가 다 마무리됐다. 입금 완료됐어. 네,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영호 형님이 그러시던데 그 돈 일부를 지역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시겠다고 하시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옆에서 신문을 보고 계신 친정아빠를 한번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로 기부하실 거예요? 미수가, 내가 사고 났을 때 보니까 나처럼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 없이 혼자 사고 당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 싶다. 친정아빠가 신문을 접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알겠어요. 변호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태수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 친정아빠 뜻을 그대로 전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친정아빠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기 자식 챙기기에도 빠듯하셨던 아빠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까지 챙기고 계신다는 사실이 어쩐지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그 무렵 미국에 있는 큰아들 재훈이한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랑 뭐해? 감 따먹고 있어. 외할아버지가 잘 익은 거 골라주셔.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다음 휴가 때 와. 외할아버지가 감 다 따놓고 기다리실 거야. 친정아빠가 휴대폰을 받아 드시고는 손주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재훈아, 외할아버지 잘 있다. 너도 밥 잘 챙겨 먹어라. 네, 외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 그래. 너랑 같이 감 따먹을 때까지는 살아있어야지.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화면 너머로 손주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친정아빠와 마당 평상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의 마지막 남은 감 하나가 노을빛을 받아 더 붉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미수가, 친정아빠가 평상에 천천히 앉으시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아빠. 아빠가 너무 늦게 깨어났지? 저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상 옆에 놓인 감나무를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그래, 미수가. 딱 맞춰 깨어나셨어요. 저는 친정아빠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1시간만 늦게 깨어나셨어도 그 사람들이 아빠 장례 치르고 있었을 거예요. 친정아빠가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시며 소리 없이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마당에 노을이 길게 깔렸어요. 저는 평상에 앉은 채로 마지막 남은 감 하나가 저녁 노을 속에서 점점 더 붉어지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김미숙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충청도 시골에서 아빠와 함께 감을 따며 사는 최영호의 딸 김미숙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감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저는 평상에서 일어나 그 감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봄볕 같은 늦가을 햇살이 제 손바닥 위로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김미숙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친정 덕 못 보는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오신 미숙 씨가 친정 아빠의 사고 한 번에 시댁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친정 아빠 최영호 어른께서 30년 동안 묵묵히 쌓아두신 사랑의 흔적들이 결국 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돈을 산 채로 묻으려 했던 시어머니는 평생 자랑하던 아파트도 평판도 모두 잃은 채 요양원에서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다단계로 형님 등쳐먹던 시동생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으며 끝까지 어머니 편만 들던 남편은 빈손으로 운전대를 잡는 신세가 되었지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뿌린 씨앗을 자기들이 거두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인과응보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충청도 시골에서 친정 아빠와 함께 감을 따며 그저 최영호의 딸 김미숙으로 살아가시는 그분의 남은 인생이 봄볕처럼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숙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내일도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